먼 옛날 조선 땅 어딘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작고 낡은 칠함 하나가 오래도록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보미는 안방 깊숙한 장롱 안에서 낡은 칠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오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뚜껑 모서리가 닳아 하얘진 작은 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 살아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뚜껑을 들었을 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바닥에 조그맣게 접힌 종이 한 장만이 오래된 먼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종이를 읽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할미가 된 뒤에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나서도 그 낡은 종이는 보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공주 땅 한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옥내라 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로 작은 논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농가에 개구리가 울고 여름이면 뒷산에 매미 소리가 가득한 작지만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와서 지붕마다 하얗게 쌓이고 처마에는 고드름이 길게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내를 두고 말이 없고 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잔치에 가도 웃음이 크지 않고 상가에 가도 눈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아이가 아프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고 가을 수확이 모자란 집이 있으면 말없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었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옥내는 15세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손수 쥐어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칠함이었습니다. 검은 오칠을 입힌 나무함으로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함 뚜껑에는 모란꽃이 얕게 새겨져 있었고 안에는 비단 보자기 위에 옥비녀 7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비녀는 그 시절 여인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형편과 가문의 채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고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는 정표이기도 했습니다. 빛이 맑고 결이 고운 옥으로 만든 비녀는 오래 써도 변하지 않는다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함을 건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딸을 낳거든 딸에게 물려주라고. 그 비녀 하나하나가 친정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가 하나씩 모아온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를 이어 모아온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옥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집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집 온 뒤 옥내는 함을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잔칫날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옥비녀를 꽂고 나들이를 가면 좋겠다 했지만 옥내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꽂는 날은 정말 소중한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물려주겠다 생각했는데 딸 없이 아들 윤성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물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칠함을 그대로 건네주는 것이 옥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미가 이 집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옥내가 45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땅에서 온 처녀였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눈이 맑아서 마을 어른들은 복 있게 생겼다고들 했습니다. 보미는 시집 오던 날 가마 안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남원에서 공주까지 오는 먼 길 내내 낯선 땅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엄하다 했고 어떤 이는 괜찮은 분이라 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 옥내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보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반가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보미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그치고 나서 보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성껏 살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열릴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보미가 시집 온 지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옥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보미는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실까 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이 답답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습니다. 옥내는 보미에게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도 그저 수저를 들었고 빨래를 널어도 잘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미가 밤늦게 길쌈을 해도 아이처럼 기침소리를 내며 알아도 옥내는 그저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보미가 간장을 잘못 담가 쉬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보고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접 새로 담갔습니다. 타박도 없었지만 위로도 없었습니다. 보미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보미가 명절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떡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옥내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보미는 오들오들 떨며 죄송하다 했습니다. 옥내는 잠깐 보미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다시 떡을 안쳤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내 시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저러다 며느리 속 다 긁어먹겠다고 했습니다. 보미는 혼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 말이 귓가에 스치면 손이 멈추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고 밤에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더 정성껏 끓이고 시어머니의 방 아랫목에 군불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고 타박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미는 그 벽을 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보미가 힘겹게 물동이를 이고 들어올 때 옥내가 방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미가 밤늦게 길쌈을 하며 졸음을 참는 것을 옥내가 부엌 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내가 마음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미가 시집 온 지 2해가 지나던 해 여름, 보미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통이 시작된 지 하루가 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밤새 왔다 갔다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읍내에서 의원을 불러와야 했는데 그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 윤석은 곳간을 살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빌리러 갔지만 한밤중에 선뜻 내어줄 집이 없었습니다. 윤석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옥내가 장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나온 옥내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옥비녀였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윤석의 손에 쥐어주고 읍내 전당포에 맡기라 했습니다. 윤석이 숨을 헐떡이며 읍내까지 달려가자 전당포 주인은 단번에 좋은 물건임을 알아보고 넉넉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의원을 불렀고 날이 밝을 무렵 보미는 겨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보미는 이 일을 나중에 윤석에게 들어 알았습니다. 보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보미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기력을 차리고 방 밖으로 처음 나온 날, 옥내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비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보미가 감사하다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옥내는 화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비녀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그 감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내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새해가 지났을 때 남편 윤석은 한양으로 공부를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절 한양 공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가, 책가, 스승에게 드리는 예물까지 마련하자니 집안 살림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보미는 밤마다 길쌈을 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자 보미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윤석이 떠나지 못하면 집안의 앞날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옥내가 장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옥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윤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옥내는 손을 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답례라 했습니다. 윤석은 그 비녀를 팔아보태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보미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오면서 옥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내는 아들이 멀어지는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이듬해 보미가 몸져 누웠습니다. 겨울 내내 무리하게 일하다 몸에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고열이 사흘이나 계속되었고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오고 약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윤석은 한양에 있었고 집에는 보미와 옥내 그리고 어린 손자뿐이었습니다. 옥내는 직접 읍내까지 걸어갔습니다. 당시 옥내의 나이 50이 넘었고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 전당포에 들렀다가 약방에 들러 돌아온 옥내는 직접 약을 다려 보미의 방에 소리 없이 놓고 나갔습니다. 보미는 약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절뚝이며 먼 길을 다녀왔다는 것을 어린 아들에게서 들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 옥내는 이미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미는 이상한 점을 하나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 옥내가 머리를 빗을 때 꽂는 비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비녀를 쓰더니 나중에는 뼈로 만든 비녀를 썼고 그마저도 어느 날부터는 그냥 상투처럼 머리만 틀고 다녔습니다. 보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살림살이를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며칠을 쏟아진 폭우에 논밭이 잠기고 집이 무너지는 집도 생겼습니다. 박씨 집도 밭 한 떼기가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보미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 곳간을 몇 번이나 열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엌에 양식이 생겨 있었습니다. 쌀 2말과 콩 1마리 가만히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옥내가 읍내 포목점에 무언가를 팔고 그 돈으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팔았는지 옥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보미는 문득 칠함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시집 올 때 장롱 안에 있던 그 검은 칠함. 옥내가 단 한 번도 꺼내어 보이지 않았던 그 함.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보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시어머니에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내가 방에 없는 틈에 보미는 장롱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손을 뻗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만의 것이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알 수 없었습니다. 옥내가 자리에 눕기 시작한 것은 그 봄이 지나고 2해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조금씩 남기더니 여름이 되자 부엌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방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봄이는 밥상을 날라다 드리고 약을 다리고 추운 밤에는 아랫목에 돌을 달고 넣어드렸습니다. 옥내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었고 수고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눈만 감고 있었고 어떨 때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그 눈빛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미가 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옥내가 눈을 뜨고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것인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보미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것인지 옥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보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이 내린 아침, 보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옥내는 이미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손이 반쯤 이불 밖에 나와 있었고 그 손이 무언가를 쥐었다 놓은 듯 손가락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보미는 오래도록 옥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평생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손에서는 무언가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랑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보미는 그때서야 비로소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보미는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던 중 장롱 맨 안쪽 구석에서 검은 칠함이 나왔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에 모란꽃 무늬가 세월에 닳아 흐릿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바닥에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미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옥내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힘있는 붓글씨였지만 군데군데 획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손이 떨릴 때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자 또박또박 정성껏 눌러 쓴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옥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보미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는 하지 못한 말을 종이 위에 담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보미는 읽다가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눈이 흐려서 손이 떨려서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함은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처음에는 옥비녀 7개가 들어 있었다.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첫 번째 비녀는 내가 아이를 낳을 때 팔았다. 의원을 부르는 값으로 썼다. 그날 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녀를 팔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두 번째 비녀는 윤석이 한양으로 떠날 때 팔았다. 공부하는데 보태라 했다. 아들이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비녀는 내가 알아누웠을 때 팔았다. 무릎이 아파 읍내까지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가 아픈 것이 더 힘들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녀는 수해가 나던 해에 팔았다. 겨울을 굶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섯 번째 비녀는 손자 서당 학비가 모자랄 때 팔았다. 아이는 배워야 한다. 일곱 번째 비녀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팔았다. 내 몸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봄이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살아온 세월 동안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함이 하나씩 비어갈 때마다 이 집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와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다는 것을 봄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 칠함은 끝까지 채워진 채로 내 손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비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비워지는 것이 기뻤다. 봄이는 그 종이를 읽고 나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봄이는 단 한 번도 옥내에게서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관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 때문에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비녀 7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 대신 팔아치운 비녀 7개가 옥내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몸은 말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대신 행동으로, 말 대신 희생으로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봄이는 마당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옥내가 자신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를. 무뚝뚝해 보였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살뜰히 들여다보던 눈빛이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는 며느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 시어머니가 되려 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힘들면 힘들겠다고 옥내가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봄이가 옥내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래서 봄이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말 대신 비녀를 팔았던 시어머니 대신 봄이는 말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봄이는 그 낡은 칠함을 장롱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텅 빈 채로. 그리고 그 옆에 새 종이 한 장을 접어 넣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함이 비어 있을수록 이 집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다. 봄이는 그 문장을 쓰면서 오래 울었습니다. 옥내를 생각하며 울었고 그 비녀들이 팔려나간 날들을 생각하며 울었고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끝에 봄이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없이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도 공주 땅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옥내의 칠함은 봄이의 손에서, 그 며느리의 손에서, 또 그 다음 손에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비녀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함은 끝내 비어있는 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남은 어떤 가득 찬 것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로 하고, 어떤 이는 눈빛으로 하고, 어떤 이는 옥비녀를 하나씩 팔아가며 합니다. 그 방식이 다를 뿐 마음의 크기는 같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사랑이 더 크게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두고 꺼내지 못한 채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고마운 마음은 말로 전해야 한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끝내 말로 하지 못한 사랑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비어있는 칠함 하나가 평생 말 한마디 못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말은 없었지만 언제나 먼저 움직이셨던 분, 당신이 힘들 때면 어느새 곁에 와 있던 분, 그분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실 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옛날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